ET 신년 특집 2021 부동산은 이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단어, 영끌, 동원 가능한 대출금 다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세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문제는 이렇게 빚을 내서 마련한 부동산 자산에 경고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가계부채 문제 전문가 모셔서 부동산과 가계부채의 관련성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증권가에서 빚 전문가, 부채 전문가 이렇게도 부르시더라고요. 네. 예, 과찬인데요. 어쨌든 2003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를 아무래도 시장 내에서는 가장 정확히 먼저 예측을 한 부분이 그렇게 평가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계부채 문제는요. 네. 제가 기자 초년병 시절이었던 한 20년 전부터 우리 경제 최대 복병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예. 이 현재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우선은 이제 GDP 대비 계산해 보면은 네. 101%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계산에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임대보증과 같은 사적 부채는 빠져 있는데. 사적 부채. 네, 그렇습니다. 임대보증금이라는 건 전세 보증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겁니다. 네. 그걸 포함하면 한 125% 정도 되는데요. 이 수준은 전 세계 OECD 주요 국가 중에 제일 높은 수준이고요. 네. 두 번째 증가율도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채의 규모가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나 그렇죠. 또 증가율 면에서나 이 속도의 면에서나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면 거의 임계점에 근접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에 증가율뿐만 아니라 이제 질적 측면도 중요한데요. 네. 대부분 그 돈들이 자산, 특히 부동산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산에 투자되었다는 것은 네. 결국은 자산 가격은 항상 오를 수 있으면 또 내릴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내릴 때 리스크가 높아지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크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부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한다고 네.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 많이 틀어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이 안 된다고들 하던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빚을 낸 건가요? 우선은 대출 규제를 우리는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최근 대출 증가율만 놓고 보더라도 네. 코로나 위기 이후에 125조가 증가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이거는 또한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대출이에요? 담보대출 규제를 했더니 다른 대출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대출 네. 이런 다양한 대출로 네. 대출이 확대된 겁니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이런 네. 걸 받아서 주식에도 쓰고 그렇죠. 그리고 용도를 여러 가지로 변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이 대출의 꼬리표가 없어요. 네. 그래서 대출의 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신용대출 경우에는 네. 더욱더 그게 가능하잖아요. 더군다나 신용대출이 2억까지도 가능하니까 네. 2억이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액이에요. 그 정도의 금액이 신용대출로 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자유롭게 부동산 투자, 나아가서 주식 투자 이렇게 다양한 자산 투자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거는 결국에는 부채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게 한 번에 2억씩 대출해주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도 흔히 있나요? 워낙 나라가 많으니까 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주요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주요 나라를 본다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기껏해야 2, 3천만 원 네. 이게 최대고요. 금리도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가 넘습니다. 네. 워낙 그렇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한국처럼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네. 투자하는 사례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부채가 많아도 갚을 능력만 되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제가 빚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소득 대비 빚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소득을 놓고 본다라면 상환 능력이 네.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남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부채를 자산에 투자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자산이 가격이 유지된다라면 아무래도 소비한 게 아니니까 자산은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자산이 유지된다라면 상환 능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죠. 방금 말씀하신 자산이라는 건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문제는 이게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가격이 하락할 때는 네. 유동성이 떨어지잖아요. 두 번째, 어찌 보면은 집값이 100%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100%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단기간 내에.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조례된다라면 위험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많이
보았던 사례들입니다. 뭐 부동산에 국한하셔서 말씀하셨지만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주식시장에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새해 개장 첫날 또 코스피가 최고점을 다시 경신을 했거든요. 개인이 한 1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런 투자 열기가 최근에 그 가계부채 문제와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어차피 여기는 정부가 저금 정책을 취했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전 세계 주요국가 다 저금 정책을 취했는데 네. 우리나라만 빚이 늘었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부채의 접근성을 여러 가지 이유로 늘렸다는 거예요. 네. 쉽게 대출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 사실 누구나 쉽게 대출을 가지고 뭐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이 과정에서 부의 격차가 늘어나게 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출 문턱도 낮아지고 대출 이자도 한 연 2에서 3%대 굉장히 싸졌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면 뭔가 나만 뒤처지는 듯한 이런 좀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2014년 최경환 경제팀이 이제 빚내서 집사기 정책을 취했잖아요. 네. 그 이후 결국에는 지금까지 5년간 100%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네. 그 과정에서 누구는 엄청난 수익을 냈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소득으로 산 사람들은 사실상 오히려 손해를 본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았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20, 30대가 따라하지 네.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게 빚을 과도하게 끌어 쓰다 보면 가게가 부실해지고 결국 그것이 어떤 금융권, 은행권의 부실, 그것이 또 다시 국가의 어떤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사례. 뭐 2007년 같은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 같은 경우요. 지금 그때와 비교하면 어때요? 그렇죠. 우선 알아야 될 거는 빚이라는 거는 그렇게 편리하게 마구 써야 되는 재화가 아니거든요.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되는 어찌 네.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은 조심해서 써야 되는 필요하지만 많이 쓰면 안 되는. 지금 상황을 그때 2007년 미국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교하면 좀 어때요? 근데 마구 쓰다 보니까 네. 이게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본다라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거고요. 뭐가 절대적인 늘어났다는 수준 놓고 본다라면 가계부채가? 그렇죠. 네. 예. 뭐 GDP 대비 비율을 계산해 본다라면 우리가 대략 30% 이상 부채가 많은 상황입니다. 결국 그 당시에도 이제 금융 위기를 맞고 나서야 이제 부채 축소. 그렇죠. 네.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고. 네. 근데 이제 말이 좋아서 부채 축소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길거리로 내몰리고 또 집도 없이 생활하는 노숙자들도 늘고 그런 고통을 감내했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지금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언제든지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오르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떨어진 상황에서는 분명히 빚은 다시 원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 소득 대비 빚을 많이 낸 상황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되면은 당연히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개인의 파산, 나가서 네. 금융회사, 그리고 이게 정부의 부채, 네. 다 같이 연결돼서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앞서 이런 사례가 생길 수 출연하신 그 있죠. 이광수 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집값 하락을 전망을 했는데 네. 이 경우에는 그런 가계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여기에 이 흐름에 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좀 반대 입장입니다. 현 정부의 스탠스를 놓고 본다라면 적극적으로 가계부채를 구조조정하고 네. 자산 가격을 하향 정상화시킬 의지가 아직은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집값이 잡히지 않을 거다.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적어도 현재와 같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네. 거고, 그다음에 대출의 접근성을 계속 확대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네. 따라서 결국에는 사람들은 더욱더 대출을 늘릴 거고요. 지금처럼 뭐 11월 달에도 사상 최대의 대출을 기록했는데 네. 이런 역대 최대의 대출의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지난해 정부의 같은 정책이 경우, 바뀌지 않으면. 네, 8월 달 한 달 동안만 가계 부채가 14조 원이 늘었거든요. 11월에는 17조 늘었습니다. 17조요. 예. 최근 들어서 이렇게 폭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개된 은행들의 비대면 대출 활성화죠. 네. 그러면서 손쉽게 아주 싼 금리 대출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게 뭐 대표적으로 20, 30대 대출 이런 네. 것들을 보면은요. 신용대출을 보면은 1억 미만의 대출 중에서 20, 30대가 이제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대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 돈은
상당 부분은 부동산 그리고 주식 이렇게 네.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2030 세대의 영끌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정책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할지는요. 네. 지금 당국은 이런 상황을 알고는 있나요?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뭐 보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재정 건전성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선진국 중에서 네. 특히 이제 2008년, 2012년 두 차례 선진국에 위기가 발생했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가계부채 위기가 대부분 정부 부채로 네. 다 전환이 됐어요.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많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발생하면 그대로 정부 부채로 네. 전환될 거예요. 더군다나 가계부채를 지금 각종 정부 투자 공사들이 네. 보증을 해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부 부채 수준 정도가 돼요.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네. 이런 문제가 바로 수면 위로 부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상황을 놓고 네. 한국은행이 재정 건전성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최근에 가계 부채가 폭증한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저금리 기조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좀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가계 부채를 막기 위한 대책 지금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결국에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빚은 자기의 상환 능력에 맞춰서 네.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개입을 해서 은행들이 그만큼 대출을 하고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페널티 금리를 부과하도록 해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네.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정부가 왜 DSR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능력만큼 돈을 빌리도록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잘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도입된 지가 2018년이니까 네. 2년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총 부채 상환 능력 비율 DSR이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책을 도입을 하게 되면 네. 실제 2019년도에도 나타났는데 집값이 하락합니다. 단기간에 도입하게 되면 집값이 너무 빠른 속도로 하기 네.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된다 보니까 이 DSR을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네. 예외적으로 또는 이게 편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건 네. 도입하고 어떤 건 안 빼는 이런 정책을 취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오히려 그게 네. 대출을 더 늘리는 일을 작용하는. 그러니까 이 DSR 같은 제도가 잘 작동을 하지 못해서 그것이 오히려 이제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고. 근데 이제 집값 하락이라는 거는 또 이제 경기 집값 부양하고 같이 또 상충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이런 딜레마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결국에는 2019년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정작 떨어지니까 DSR을 도입하고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요. 네. 이런 정책에 이 모순되는 상황들을 더 이상은 만들어내지 말아야죠. 그래서 정책은 경제의 성장보다는 안정 그리고 부채의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 성장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가계부채 항상 잠재적인 위험이었지만 아직까지 별일 없이 그냥 지내온 그런 안이한 태도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